안녕하세요. 기초노동법 실무의 김영준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평균임금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임금이라는 말을 들어보면 저는 처음에 이 개념에 대해서 되게 좀 모호했습니다. 왜냐하면 근로기준법에서도 평균임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평균임금이 이렇다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평균임금의 산정 공식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평균임금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되게 좀 저는 처음에 좀 다가오는 부분이 적었고요.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평균임금이라는 것은 임금에 가까운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금에 해당되면 대부분 평균임금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리고 평균임금에 대한 근로기준법 정의는 이 임금, 그러니까 이제 임금을 통해서 임금에 나온 이걸 기준으로 평균임금이란 상정공식을 구하고 이 공식을 통해 평균임금을 적용해서 근로자들에 대해서 조금 더 생활 안정을 위해서 정의해 놓은 규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이라는 것은 평균임금과 가까운 개념이고 평균임금은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정해 놓은 규정이다.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 평균임금이 어떠한 것이고 이 적용 범위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산정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이 평균임금에 대해 이렇게 정의해 놓고 있습니다.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개념이다. 되게 좀 당황스러운 정의죠. 이 임금도 모르겠는데 평균임금이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좀 당황스러운데요. 제가 앞에 말씀드렸지만 임금에 대한 개념을 조금 더 산정 공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구나. 그래서 이 공식을 통해서 퇴직금이라든지 아니면 연차수당 내지는 감급, 재보상금, 휴업수당에 적용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연차수당 같은 경우에는 평균임금으로 적용하는 경우도 있고 통상임금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담으로 대부분 회사에서는 통상임금으로 연차 유급휴가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은 또 하나 이제 규정을 해 놓아서요.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액보다 저액일 경우에서는 그 통상임금으로 한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대부분 이제 평균임금은 통상임금보다 많습니다. 왜냐하면 평균임금이 좀 더 넓은 개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더 많은데 어떤 예외적인 경우에서는 통상임금보다 더 적은 경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서는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근로자들을 좀 더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정해놓은 규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균임금이라는 것은 정상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퇴직을 하거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 규정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평균임금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산정을 하고 이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임금이라는 것은 앞에 공식으로도 이제 풀어져 있습니다. 풀어져 있는데 이걸 문장으로 보면 되게 힘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딱 공식으로 나오면 1일 평균임금은 사유 발생일 이전 3월간의 임금 총액을 그 사유 발생일 이전 3월간의 총 일수로 나눈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이 부분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하실 수는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걸 다시 한 번 더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임금인데 그럼 이 사유 발생일 이전을 어떻게 볼 것이냐, 사유 발생 당일은 포함되냐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의문에 대해서는 민법, 우리 법의 대원칙은 초일 불산입이 원칙입니다. 똑같이 우리 노동법에서도 사유 발생일은 초일 불산입이 원칙이기 때문에 사유 발생, 오늘 만약에 퇴사를 했다 그럼 오늘은 포함하지 않고 어제 기준으로 해서 3개월간으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총 기간에 대해서, 이 총 기간입니다. 총 기간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이냐? 역일 기준입니다. 달력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3월 1일에 퇴사를 했다. 그러면 2월 28일 기준으로 해서 3개월을 보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월 28일, 1월 31일, 12월 1일부터 이렇게 해서 쭉 3개월을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6월 1일 사유 발생한 경우가 있고 7월 1일 사유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건 좀 오타가 났습니다. 6월이 아니고 8월입니다. 8월 1일 기준으로 사유 발생해 보면 7월 달에 31일,
6월 달에 30일, 5월 달에 31일 이렇게 92일에 여길 기준으로 92일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7월 기준으로 보시면 여길 기준 91일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6월이 30일, 5월이 31일, 4월이 30일이기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유 발생일이 언제이냐에 따라 그 시점에 따라서 총 일수가 달라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임금 총액이 900만 원이다. 그러면 이 기간일 때 그러면 평균 1일 평균 임금이 어떻게 되냐? 요 예시 1번의 경우에서 보시면 97,826원. 그러니까 모수가 92일이니까 97,000원이 나오게 되는데 모수가 91일 그러니까 조금 더 줄어든 겁니다. 그럴 경우에서는 98,000원, 98,901원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점에 따라서 그 1일 평균 임금이 조금 달라지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거고 법의 규정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대로 적용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퇴사를 하실 경우에서도 이 부분을 조금 고려해서 퇴사하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퇴직금 받으실 때 조금 더 유리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중간 정산을 받을 때도 조금 더 유리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평균 임금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유 발생일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사유 발생일이 초일 불산임입니다. 그러면 퇴직금의 사유 발생일은 언제냐? 퇴직한 날이 사유 발생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날을 기준으로 당연히 이제 산정이 되는 거고요. 휴업수당은 휴업한 날이 사유 발생일입니다. 그러니까 휴업한 날 이전 기준으로 가셔야 되고, 재보상금 같은 경우에서는 사유가 발생한 날 내지는 의사 진단에 의해서 너 아프구나 하고 진단받은 그날, 그 진단서 받은 날이죠. 그 확정된 날, 그날이 사유 발생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날을 기준으로 무조건 이제 또 그 평균임금 산정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감금액 같은 경우에서는 근로자에게 너 감금해야 되겠어 하고 서면으로 쭉 주겠죠. 그럼 그 서면을 받은 날, 그날이 바로 사유 발생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3월간의 총 일수 중에서 나는 취업 후 이제 3개월 미만인데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당연히 3개월 미만에는 3개월이 될 수가 없겠죠. 그러면 그 총 기간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개월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게 왜 제외가 되냐? 이 사람들한테 이 기간을 적용을 하면 불이익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수습했다. 그러면 수습하는 경우에서는 임금 일정의 감폭이 가능하죠. 그리고 사용자의 기책사유한 휴업, 요거는 평균임금 70%입니다. 그리고 업무상 부상 질병 휴업하면 당연히 돈을 좀 적게 받거나 덜 받거나 뭐 그런 경우가 발생될 수 있겠죠. 그리고 육아휴직 기간이라든지 이 모든 기간들은 돈을 덜 받거나 못 받거나 뭐 적게 받거나 이런 경우들입니다. 이런 경우에서 당연히 이제 평균임금 기간에 산입을 해버리면 근로자의 퇴직금이라든지 아니면 뭐 재보상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쭉 내려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보호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런 경우에서는 적용하지 말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평균임금과 관련해서 법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산정 특례가 있습니다. 앞에서 보셨지만 취업 후 3개월 미만인 경우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총 기간을 보겠다는 겁니다. 그 총 기간의 임금과 그 총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그 금액을 평균 임금으로 보겠다는 거고요. 일용 근로자 같은 경우에서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별도 고시를 합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 일용 근로자는 평균 임금을 보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평균 임금이 산정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이제 대표적인 경우가 뭐 이런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3개월 이상인 기간이 제외가 된다든지 아니면 근로 제공 초일에 산정 사유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제공 초일에 회사 출근하다가 다쳐버렸어요. 뭐 이런 경우에서는 출근 첫날 다친 경우죠. 뭐 어떡할까요 이게? 답이 없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임금 근로자 2명이 있는데 이 두 사람한테 포괄적으로 돈을 주겠다는 겁니다.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예를 들면 또 임금 총액이 있는데 이 총액 중에서 이 전체 다라든지 아니면 이 중에 일부분이 불명확하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서는 이 평균임금 어떻게 되지? 이제 특별하게 이제 고시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평균임금 제외 대상이 3개월 이상이면 이 3개월을 빼고 그 이 직전, 요 날을 이제 첫날로 사유 발생일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근로제공 초일에 산정사유가 발생되면 기존에 너한테 얼마 지급하기로 하겠다 하는 그 금액의 일일 금액을 그 평균임금으로 보겠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2명 이상에게 일괄 지급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뭐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뭐 책임, 그리고 실근무일수, 뭐 이런 것들, 그 책임, 뭐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이제 평균 임금을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 부분에 이제 추정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임금 총액 전부 또는 일부가 불명확하다. 그러면 그 불명확한 부분을 드러내고 그 나머지 걸 가지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이런 이제 특별한 경우에서는 평균 임금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그러면 이제 평균 임금에 해당되냐 안 되냐를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임금과 거의 뭐 대동소이합니다. 대동소이한데 특별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세부적으로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상여금 같은 경우에서는 임금의 정의와 똑같습니다.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면 당연히 평균 임금에 포함이 되고요. 그런데 부정기 상여금, 예를 들면 특별 성과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스팟으로 발생된 겁니다. 그 스팟으로 발생됐기 때문에 일시적 변동적 상여금으로 봐서 이거는 제외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연차유급 휴가 같은 경우에서 연차유급 휴가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퇴사를 합니다. 특정 시점에 퇴사를 하겠죠. 예를 들면 오늘 퇴사를 합니다. 오늘 퇴사를 한다고 치면 올 초에 여러분들이 대부분 회사는 그렇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가기 때문에 1월 1일 기준으로 12월 31일까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분에 대해서 1월 급여에 반영을 해가지고 급여를 지급을 합니다. 미사용 휴가,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이라고 그러죠. 그걸 1월 급여에 반영해서 지급을 하는데 예를 들면 5월에 퇴사를 했다. 그러면 1월 달에 지급받은 요 미사용 수당, 요거는 평균 임금에 포함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연차휴 미사용 수당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5개 휴가가 1월 1일에 예를 들면 작년에 15개 휴가를 사용을 하나도 못했습니다. 그러면 15개의 수당을 1월 1일에 받겠죠. 그런데 올해 다시 또 15개가 발생이 됐습니다. 근데 올해 퇴사를 하게 됐어요. 근데 휴가를 하나도 사용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휴가 사용권은 있는데 휴가 사용을 못했기 때문에 퇴사로 인해서 이건 돈으로 지급받아야 되는 돈입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지 퇴직하기 전에 발생한 건 아닙니다. 오늘 퇴사를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평균임금에 포함되기 좀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하지 않겠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금인상 소급분, 예를 들면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서는 4월 달에 임금 협상을 들어가서 5월 달에 임금 협상 배수업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퇴사를 3월 달에 했어요. 근데 5월 달에 임금 인상 부분이 결정이 나고 1월로 소급을 해야 되는데 내가 2월이나 3월에 퇴사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보상이 있으면 좋겠다. 평균임금 포함해갖고 역으로 다시 이제 예전 거 다 물리고 다시 계산해달라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상된 금액이 적용되지 않는다. 물론 이제 별도 정함이 있으면 이제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별도 정함이 없다고 하면 요거는 이제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냐? 그 당시에 발생된 임금을 가지고 우리는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해외 근무자 같은 경우에서도 당연히 이제 이런 해외 수당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보주 수당, 해외 수당, 나가서 고생하니까 너희들이 그쪽에 있는 생활여비 차원에서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서는 특수 조건이라든지 아니면 실비 변상적 성격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또 평균임금에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해서도 이제 평균임금은 이제 단위업에 따라 지급받는 급여 기준으로 가겠다. 그렇지만 이제 과다 책정되면 이 부분은 이제 제외하겠다고 보고 있고요. 당연히 이제 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임금에 해당되지 않죠. 임금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제 제외하고 그리고 택시 산학금 요 경우도 이제 원칙적으로는 이제 산정해서 제외를 하지만 회사가 전액을 싹 받아가지고 직원들에 다시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서는 평균임금에 해당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평균임금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평균임금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임금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유사한 개념이고 이 임금에 대해서 직원들의 좀 더 안정적이고 정상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또 특별한 이제 적용 범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평균임금이라는 개념을 만들어가지고 적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90일간의 임금 총액을 90일간의 그 기간 동안에 나눈 그 일일 급여액을 가지고 일일 평균임금을 가지고 직원들을 보호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금과 아주 유사한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완전 동일한 개념은 아니지만 이렇게 이해하시면 근로기준법에서 평균임금을 적금하실 때 훨씬 수월하실 것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평균임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